존 티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한 라디오 방송에 전화를 해 자신이 2036년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왔으며 미군 소속으로 미래에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기 2000년 과거로 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라디오 프로그램은 항상 이상한 애청자들이 장난 전화를 걸어왔기에 이번에도 얼핏 들어도 거짓말일 게 뻔한 황당한 스토리라 처음에는 라디오 진행자도 그냥 어떤 재미있는 애청자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장단을 맞춰줄 겸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대답들이 너무도 일관되고 장난 또는 거짓말이라고 그냥 넘기기엔 너무 정확한 과학적, 사회적, 역사적 정보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그 깐깐한 진행자도 그가 실제로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으며 약 50분가량 공개적으로 진행된 그 인터뷰를 듣던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도 모두 그가 실제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과거로 날아온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2020년 현재까지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가 실제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고 믿고 있으며 저 역시도 절반 이상의 가능성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가 인터뷰 도중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존 티토는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2036년 아시아의 상황이 여기 이 지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2036년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중국 땅의 상당 부분과 베트남을 통째로 흡수했습니다. 일본을 식민지로 두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고 어떤 분들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건 말도 안 돼. 어떻게 한국이 저렇게 강해질 수 있어? 한국이 세계 초강대국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세계 초강대국 중 하나인 일본을 식민지로 두겠다니 정신승리 오지네. 뭐 대략 이런 식으로 한국이 근미래에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는 반응은 지금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비웃던 말던 저는 개인적으로 위 지도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 근미래의 현실로 찾아올 것이라고 거의 확신에 가깝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2040년을 전후해서 한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존 티토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 아저씨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중국과 일본은 물론 독일과 같은 서방의 선진국들도 앞지르고 미국과 견줄 만한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현재까지 거의 10년째 자신의 책과 강연들을 통해서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짐 로저스 아저씨가 예측한 것은 바로 일본의 몰락입니다. 짐 로저스 아저씨는 2040년을 전후해서 일본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국가가 되어 정부는 기능을 잃게 되고 나라 곳곳은 최악의 범죄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총을 구입하거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일본을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냥 말로만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본 관련 주식과 부동산 등 모든 일본 자산을 남김없이 처분했습니다. 때문에 위 지도처럼 강하고 커다란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작은 기업을 인수하듯이 국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일본을 한국이 식민지로 흡수한다는 시나리오는 제가 볼 땐 충분히 실현 가능한 예측입니다. 베트남의 경우도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거나 국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무정부 상태로까지 쇠락하여 결국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국가인 한국이 흡수하게 된다는 가정 역시 일본 식민지의 경우처럼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짐 로저스 외에도 미국 월스트리트의 골드만삭스 역시 과거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40년을 전후해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 G2 국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렇지만 세계 상황은 쉬지 않고 변합니다. 250년 전만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예 없었고 100년 전만 해도 현재 세계 최고 강대국이며 또는 부유국인 독일이라는 나라도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도 없었으며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로 당시 꽤 잘 살았던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들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잘 살고 강력한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1960년쯤에 누군가 앞으로 60년 후 한국은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서 일본을 누르고 최고가 되어 있을 것이며 세계 선박 시장에서도 세계 1위를 하게 될 것이며 자동차도 만들어 세계 5위 안에 들 것이며 군사력도 세계 6위가 될 정도의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음악과 드라마 그리고 영화를 세계로 수출하여 세계인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집에서 가족들과 한국 영화를 보게 될 것이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면 모두들 그 사람 보고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누가 그런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53년 전쟁 직후 전 국토가 자갈밭이었던 나라가 70년도 안 돼서 지금과 같은 강대국이 되어 있는 것과 현재 한국이 앞으로 20년 안에 세계 1, 2위를 다투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저는 전자가 훨씬 더 어려워 보이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비해 후자는 즉 앞으로 20년 후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것은 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 특히 느껴지지 않나요? 대한민국이 빠르게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는 그 역사적 흐름. 그게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을 말하는 시장에서나 영화나 음악 또는 드라마를 말하는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나 아니면 반도체나 인터넷 기술과 같은 최첨단 기술 시장에서든 대한민국은 현재 이미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과의 여러 번에 걸친 대결을 통해 드러났듯이 실제 맷집과 국제 정치적 전투력에 있어서 일본은 이제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할 정도로 그동안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중국이나 미국도 예전처럼 마음대로 한국을 휘두를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은 이미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이번 사태를 타개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인들 앞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정적인 국가 운영 능력을 가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범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코리아라는 이름은 지금 빠르게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루이비통이나 샤넬 또는 에르메스와 같은 명품 브랜드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 자체가 명품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험은 다른 그 어떤 나라들도 해보지 못한 아주 특수하고 귀한 경험입니다. 그 경험은 지금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이며 대략 내년 초쯤 세계적으로 이 사태가 모두 정리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 모멘텀을 놓치지 않고 잘 이어가 존 티토나 짐 로저스 아저씨 또는 골드만삭스가 예측했던 것과 같은 그 어이없고 꿈만 같으며 전혀 현실성이 없어 보이던 세계 1, 2위의 초강대국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혼자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미 세계 최고의 국민들입니다. 그런 뛰어난 개개인들이 모인 국가가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 당연한 일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 I know now. 지금 대한민국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 3곳에서는 역대급 크기를 가진 항공모함들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벌써 몇 년째 독도함 이후 차기 소형 항공모함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계획과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인 특유의 그 아주 이상한 병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병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주로 차라리 그 돈이면 또는 어차피 그거 살 바엔 조금 더 보태서 등으로 불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으로 예를 들면 모닝을 사기로 마음먹은 다음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아니 폼 안 나게 무슨 모닝을 사느냐 차라리 그 돈이면 거기서 돈 조금만 보태서 준준용으로 가야 한다고들 이야기를 해서 또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래서 이제 아반떼를 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럼 다시 그 똑같은 주변인들은 아니 아반떼의 옵션 조금만 넣으면 소나타랑 거의 비슷해지는데 원래 크기 체감은 준준용에서 중형이 제일 크다며 차라리 그 돈이면 조금 더 보태서 소나타를 사는 게 돈 버는 거라고 아주 고마운 충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또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소나타를 사려고 마음을 먹으면 조금 전 그 악마 같은 주변인들은 다시 나타나 소나타는 사실 다 그 옵션 장난질 때문에 가격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살 바엔 그랜저 깡통을 사는 게 호구 안 되는 거라고 파토를 놓는데 또 그래놓고서는 이제 막상 그랜저 사려고 하면 아니 요즘 세상에 어떤 바보가 그랜저를 사냐고 그 돈이면 돈 조금 더 보태서 G70으로 진정한 럭셔리에 입문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꼬시다가 다시 입문용 수입차인 3시리즈 또 거기서 5시리즈 그리고 S클래스까지 가서는 결국 그렇게 모닝 사러 갔다가 어리둥절 롤스로이스 사서 집에 타고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똑같은
차라리 그 돈이면 조금 더 보태서 병은 우리 항공모함 계획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 보면 원래는 독도함 만한 사이즈, 즉 14,000톤급으로 한 대 더 뽑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2018년이 되니까 갑자기 F-35B를 도입하게 되면서 이름을 대형 수송함 2로 바꾸고서는 덩치를 대번 키우더니 다시 2019년이 되니까 어차피 F-35B 운용할 예산이면 이왕 하는 거 규모를 제대로 키워서 수송함이나 상륙함이 아닌 정식 항공모함으로 가야 한다며 이제 3만 톤을 넘어 5만 톤급으로 퀀텀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KF-21의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전투기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 항모 전용 함재기 모델도 따로 개발하고 또 이왕 우리 함재기 올리는 거 덩치도 중형 항모로 확 키워 최대한 많이 싣고 다니자는 의견이 나와 이제는 거의 미국 항모와도 견줄 수 있는 수준인 무려 7만 톤급 항공모함 개발 계획이 바로 며칠 전 공개되었습니다. 아직 원자력 발전과 미 항모식 사출 기능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롤스로이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원래 소나타 사서 타려던 우리 해군은 지금 벤틀리 쇼룸 앞에서 서성이고 있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재미가 없습니다. 극단의 민족인 우리는 모닝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를 사는 것 따위로는 부족하고 감히 7만 톤급 항공모함 따위는 비빌 수도 없는 초대형 항공모함들 그것도 절대 침몰하지 않는 이름하여 불침 항모들이 지금 단지 계획만 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데 뭐 이쯤 되면 대략 감을 잡으시겠지만 바로 동해 울릉도, 서해 백령도 그리고 남해까지 커버가 가능한 서해의 가장 남쪽인 흑산도 이렇게 세 곳으로 대한민국을 중심에 둔 삼각구도의 전략적 요충지 섬 위에 그 불침 항모들이 건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매우 우연스럽게도 이 세 곳의 섬 모두 군사적으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을 견제하는 데 있어 지리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최적의 요충지들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 이건 그냥 신봉사가 봐도 대놓고 군사적 용도라고 크게 써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우리 군에서는 또 이게 절대로 군사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관광 목적으로 짓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각자 이 영상의 내용을 모두 보시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울릉도입니다. 일단 울릉도는 제가 어릴 때 정말 많이 먹었던 그 맛있는 호박 엿으로도 엄청 유명하고 또 희한하게도 겨울에는 진짜 눈이 사정없이 많이 내리는 곳인데 올해 1월만 해도 단 하룻밤 만에 70cm가 넘는 눈이 내렸던 곳으로 그곳에는 현재 대략 9,000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런 울릉도가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게 바로 우리 독도와 딱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독도는 울릉군에 소속되어 있는 섬입니다. 독도가 우리나라에게 가지는 지리적, 군사적, 그리고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독도는 섬 자체가 너무 작아서 물론 그곳에 우리 병사들이 항시 주둔 중이긴 하지만 이렇다 할 군사적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독도 바로 옆에 붙어있는 울릉도에 섬 규모에 비해 상당히 커다란 공항이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완공이 목표인 이 울릉공항은 길이가 약 1.2km에다 폭이 36m짜리 중형 공항입니다. 이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또는 서울공항 같은 풀사이즈 공항에 비해서는 다소 작은 사이즈인데 사실 인구 9,000명인 울릉도에 풀사이즈 공항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가장 큰 사이즈의 다목적 공항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정부나 국방부에서는 이 공항이 군사적 용도로 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지금 개발 중인 비밀 무기들이나 또는 우리의 실제 전투력 관련해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너무도 정직한 곳이기 때문에 그 말은 분명 사실일 것입니다. 다만 일부 밀리터리 매니아들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비록 공군을 위한 풀사이즈 군용 공항이 아닐지라도 아군 공군기들의 중간 기착지 그러니까 아군 전투기들이 훈련이나 전투 중 중간 급유나 탄약 보충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 또는 급동이 와서 빨리 내려야 하는 상황의 경우 다시 서울공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착륙하여 빠르게 채우고 비우는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의 예비 기지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전투기들은 기름을 가득 채웠을 때 하늘에 떠서 싸울 수 있는 시간이 대략 20분 내외입니다. 그것도 기지에서 전투 현장까지 날아가는데 대략 5, 6분 정도 쓴다고 하면 또 돌아올 때 써야 할 기름을 생각하면 전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적게는 5, 6분
길어봐야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투지역 가까운 곳 또는 그 한가운데 이런 예비 기지가 떡하니 존재한다는 것은, 즉 예비 주유소, 예비 탄약 보급소, 그리고 예비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군사 전략적으로 말도 안 되게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또 이게 특히 한일 간 지리적으로 너무도 완벽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전투 중 일본에서 날아온 적 전투기가 기름이 떨어져서 아니면 급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울릉 공항에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시도가 있을 때는 단호하게 기름값을 3배를 더 받고, 아쉽게도 화장실은 지금 막혔다고 하고 잠궈 놓으면 됩니다. 이건 그런 중간 기착지 또는 예비기지 용도 외에도 전쟁 시 항공모함의 역할, 그것도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1.2km짜리 불침 항모를 운용하기 위한 밑그림이라고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지금부터 거기다가 미사일 기지 같은 이런저런 군사 시설들을 잔뜩 짓지는 않겠지만, 일단 공항 시설과 베이스를 완벽하게 지어 놓은 후 차후 그 주변으로 각종 대공, 대함, 현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들을 조용히 추가로 짓고, 또 지금 개발 중에 있는 KF-21 함재기까지 곧 완성되고 나면 이 울릉함 항공모함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도록 개조를 하여 유사시에는 말 그대로 1.2km짜리 불침 항모의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 타고난 전략군인 우리 군의 빅픽처가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어딜 봐도 그냥 순수 관광용, 그리고 인구 9,000명이 있는 울릉도가 이제 드디어 쿠팡의 그 로켓 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려는 우리 정부의 친절한 배려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앞서 말한 그 일부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이걸 다른 군사적 용도로 의심하고 있는 데에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2군데나 더, 또 게다가 그 2군데 전부 다 여기 울릉도만큼이나 이보다 더 이상 적합할 수 없는 최적의 군사적 요충지에 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머지 2곳은 바로 백령도와 흑산도입니다. 먼저 흑산도를 보면, 만약 울릉도가 동해 가장 끄트머리에 위치한 불침 항모 기지가 된다면 이 흑산도는 사실상 남해 끄트머리에 위치한 기지가 됩니다. 2027년 완공될 예정인 이 흑산공항은 활주로 길이 1.2km에 폭이 35m로 지금 울릉도에 지어지고 있는 것과 거의 똑같은 형태인데, 흑산도의 현재 인구는 대략 2,100명으로 울릉도의 약 5분의 1 정도입니다. 옛부터 바다가 하도 푸르다 못해 검푸른 빛이 돌아 멀리서 보면 그 주변의 섬과 산이 모두 검게 보인다고 하여 흑산도라고 지어진 이 섬은 옛날부터 다양한 물고기가 잡히는 곳이자 또 그 물고기의 맛이 아주 훌륭하기로 유명한 곳으로, 조선시대 순조에 의해 이곳 흑산도로 유배를 온 정약전이 여기서 머물며 물고기들의 어류 백과사전을 만든 그 자산 어보를 쓴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또 흑산도의 최고 특산물인 그 삭힌 홍어라고 해서 저는 그게 오래된 신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지금까지 무서워서 한 번도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제 주변을 보니까 상당한 수의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완전 인기 음식에다 또 그 가격도 엄청나게 비싼 고급 음식인 그 삭힌 홍어가 바로 이 흑산도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지리적으로 이 흑산도의 위치를 보면, 만약 울릉도가 동해에서 일본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한다면 여기는 서해의 요충지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여 중국이 서해를 통해 남해와 태평양으로 나가는 딱 그 길목에다 강력한 불침 항모를 고정 정박시켜 놓는 것이 되어버려 특히 중국에게 아주 골치 아픈 시설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울릉도와 흑산도 외 특히 남자분들에게는 아주 유명하고 익숙한 이름의 섬인 화이트 고스트 아일랜드, 즉 백령도의 경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섬인데, 한 가지 정말 웃기면서도 진짜 신기한 게 이 백령도에서 평양까지의 거리가 146km인데 반해 서울까지의 거리는 201km로 오히려 평양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백령도 옆으로는 전부 다 북한 땅이며, 또 섬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 땅인 장산곳은 불과 14km 거리에 있습니다. 진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나라 섬이 되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백령도는 당연히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요충지이며, 그래서 우리 해병대 제6해병여단이 항시 주둔하고 있어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들 나라 바로 옆에 거대한 함선이 고정 정박해 있는 것처럼 너무
너무나도 신경 쓰이는 섬인데 그건 북한뿐 아니라 앞서도 말했듯 그렇게 짜증나는 건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중국이 서해를 통해 넓은 바다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백령도이기 때문에 군사적 가치로 보았을 때 이 백령도는 제주도를 포함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새로운 관광용 공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항의 크기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울릉도와 흑산도 공항과 똑같은 길이 1.2km짜리 공항으로 백령도의 그 신비로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백령공항이 완공되고 나면 평양은 물론이고 주변 약 500km에 해당되는 북한 및 중국 등이 모두 군사적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은 물론이고 특히 중국에게도 매우 골치 아픈 시설이 될 예정이라 우리가 멀지 않은 미래에 통일이 된 이후에도 이 백령도의 군사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울릉도, 흑산도, 그리고 백령도 이렇게 대한민국 동해, 남해 그리고 서해에 있는 세 곳의 섬들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공항을 살펴보았는데 그걸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거의 완벽하게 삼각구도를 이루어 위치하고 있고 내륙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을 향해 바깥쪽으로 세 개의 든든한 방패처럼 위치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백령도야 원래부터 아주 중요한 군사기지로 사용되던 곳에 공항이 한 개 생겨 말하자면 그 군사적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지만 울릉도의 경우 그동안 사실상 주변에 이렇다 할 군사적 시설이 없어 불안하던 것이 이제는 가까운 마더십인 울릉도에 이런 커다란 항공기지가 생겨 무척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군의 친절한 설명처럼 이 모든 게 그저 섬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또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어지는 것이 분명하겠지만 이들 섬 외에도 그 나라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들 그러니까 아파트 천지인 우리 강남이나 경기도의 경우 전쟁 시에는 그 모든 아파트들이 완벽한 수직 참호들이 되어 침공하는 적에게 끔찍한 시가전 지옥을 안겨주게 되듯이 나라의 모든 시설들 그리고 아주 당연히 공항들 역시 유사시에는 그 목적이 군사적으로 바뀌어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곳의 해상 공항들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로켓 배송을 위한 시설인지 아니면 적을 향한 로켓 발사를 위한 불침 항모들인지는 각자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참고로 정직한 저는 이 모든 게 전부 관광용이라는데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더욱더 많은 이런 관광용 대형 공항들과 관광용 포달린 커다란 배들 그리고 잠수함들 또 지구 어디든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순수한 우주 관측용 아주 강력하고 거대한 로켓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 I know now. 대한항공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갑자기 막 멋있는 회사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방산무기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완전 초대박을 치면서 히트를 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작은 숟가락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왕국자를 들고 와서는 자기도 여기 한 자리 꼭 끼워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나도 좋은 현상입니다. 대한항공이 무슨 동네 땅콩만한 회사도 아니고 무려 우리나라 국기이자 또 최근에는 유일한 라이벌이었던 아시아나 항공을 맛있게 냠냠 해버리며 이제는 전 세계 모든 항공사 중 대략 5위권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되었기 때문인데 옛날 어른들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코가 큰 남자는 다른 무엇도 반드시 크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남자의 코가 크면 당연히 그 남자의 콧구멍도 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이치로 이제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되어버린 대한항공에는 그 콧구멍에 해당하는 막강한 자본력과 또 항공기술 관련 초고급 엘리트 인력들 또한 아주 빵빵하게 있습니다. 이런 귀한 자본과 기술력을 무기 개발에 쓰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낭비가 아닐 수 없는데 게다가 특히 최근 막 항공 무기 관련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필요한 지원 사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다행인 것이 대한항공에서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겁나 말도 안 되게 멋있으면서도 실제 전투력도 끝내주는 무기 개발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근에 공개된 그 무기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바로 이겁니다. 예리하게 각이진
미끈한 유선형 상어 모양의 비행체로 흡사 초음속 미사일처럼도 보이는 물건인데 그 정체는 바로 스텔스 무인기입니다. 이런 걸 설명을 따로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 우리 밀떡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밀리터리나 무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스텔스란 레이더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무인기야 이제 더 이상 사람이 그 안에 타서 조종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하자면 이건 날개 달린 로봇 같은 겁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는 이 스텔스 기능을 거의 모든 영역의 무기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이 레이더에 포착되어 대공 미사일과 자만추하면서 격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인데, 이제는 각 국가의 레이더 기술이 너무도 발전해버려서 이 스텔스 기술이 없으면 아예 게임에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 킬로미터, 심지어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는 적에게 미리 발각되어 미사일 맞고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 위 전투기는 물론 전차부터 바다 위 함선까지, 심지어 병사들에게까지 이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나오게 될 스텔스 전차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 나오는 스텔스 전투기들처럼 레이더가 잡아 포착이 될 만한 모든 작은 디테일들을 모두 밀어버려 최대한 미끈한 디자인을 만드는, 또 겉에는 특수 페인트를 발라 아예 그 레이더 신호가 반사되지 못하게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 보이지만 레이더로 보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상상을 해보자면, 이쪽이랑 저쪽이랑 둘 다 스텔스 전차가 싸운다 치면 나도 안 보이고 너도 안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장님 둘이 밤에 싸우는 것과도 같은 거라 실제로는 어떤 형상이 될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곧 모든 병사들에게 적용될 스텔스 기술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스텔스 기술은 사실 지난 2차 대전 때 등장했습니다. 바로 무기 천재들 독일군에 의해 개발된 것인데, 앞서 본 막 하이테크한 기술이 아니고 바로 이런 위장 무늬를 뜻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입었던 바로 그 개구리복도 그 최초는 독일군이었습니다. 먼저 SS 친위대와 독일군 저격병들을 위주로 지급이 되었는데, 당시 위장 무늬의 효과가 너무도 엄청나서 2차 대전 후반으로 가게 되면 미국 공수부대를 포함 수많은 연합군 병사들의 복장도 이 위장 무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원시시대 병사용 스텔스 기술은 점차 저격병들에 의해 이런 길리슈트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게 또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까지 진화를 해버렸습니다. 바로 투명 망토입니다. 해리포터 영화나 또는 공각기동대 만화를 봐도,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에서 고스트라는 유닛의 클록 기능을 봐도 이런 게 언젠가는 나오게 될 것을 다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실제로 나와버렸습니다.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뭐라고 했는데, 저로서는 들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최신 기술로 주변 사물의 모습을 정확하게 반사시켜 이렇게 깜짝같이 병사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감추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별개인데, 이렇게 감추어주는 스텔스 기술과는 반대로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해주는 영역 또한 그동안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밤에 볼 수 있게 해주는 바로 야간 투시경인데, 이게 지금까지 쓰이던 야간 투시경으로 보이는 화면이고, 바로 이게 최근 미군에서 개발에 성공한 차세대 야간 투시경의 투시 모습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 그냥 아주 환한 대낮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건 스텔스 함선입니다. 옛날에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좀 극단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요즘 나오는 모델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국내외 밀덕 형님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미 해군의 최신형 구축함인 줌 왈트라는 녀석입니다. 정말 잘 빚어놓은 현대 미술작품 건축물처럼 생겼습니다. 진짜 극강의 스텔스 능력을 보유한 함선인데, 심지어 포를 쏘는 포탄마저도 저렇게 죄다 각이죠. 꼼꼼하게 스텔스 처리가 되어 있어 레이더로 보면 대략 작은 새 한 마리 정도 크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히 이런 스텔스 기술이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온 무기는 바로 전투기들인데, 이게 그 대표적인 모델이자 이 지구상에는 그 경쟁 상대마저도 없는 최고의 디자인에 또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미국의 F-22 랩터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본 디자인입니다. 네, 우리 KF-21 보라매와 거의 쌍둥이처럼 꼭 닮았습니다. 우리 FA-50이 전 세계 최고 히트작인 미국의 F-16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개발되었던 것처럼, 보라매 역시 이 랩터의 디자인과 특성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대신 그 크기만 조금 줄여 만든 전투기입니다. 디자인이 이렇게 유사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보라매의 전투력과 잠재 개발 가능성 또한 그 랩터만큼이나 최상의 수준에 있다는 암시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건 중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무기 거래도 오래 해왔고 또 함께 여러 무기들을 개발한 역사도 길기 때문에 추잡하게 몰래 훔쳐와 다 베껴놓고는 마치 아닌 것처럼 시침이 떼는 그런 자존심 없는 짓 같은 건 절대 안 합니다. 그 최초 개발 단계부터 함께했던 미국도 우리 보라매가 랩터를 참고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중국을 본격적으로 경계하며 때리기 시작한 커다란 이유 중 하나가 되어준 것이 바로 중국의 스파이가 미국 국방부와 나사에서 수십 년 동안 잠입해 활동하면서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모두 훔쳐간 것이 발각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중국은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한 스텔스 기술을 거의 10여 년 만에 맨입에 훔쳐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딘가 심한 싼티가 풍기는 이 무척 중국스럽고 조잡스러운 디자인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베끼는 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최신 스텔스 기술을 훔쳐다가 참고해서 제작한 만큼 실제로 전혀 보이지 않는데 아주 작은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 눈에만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또 그 스파이가 엔진 만드는 설계도는 도망치다 미국에다 놓고 왔는지 이 짝퉁 스텔스기에는 무려 중국제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아니 자동차 엔진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에서 무슨 제트 엔진을 만들겠습니까마는 일단 뭐라도 갖다 끼워 넣어야 하니까 어찌 제트기용 엔진을 만들어 억지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히 그게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는 아주 오래된 러시아제 엔진을 넣은 다음 일단 공중으로 띄우긴 했는데 그 힘이 너무 부족해서 이게 제대로 날지도 못하다 보니 다급해진 시진핑이 급하게 푸틴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엔진 말고 요즘 나오는 수호기 57에 들어가는 그 최신식 AL41 F1 엔진을 좀 팔라고 사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그 누구보다도 중국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똑똑한 푸틴 형은 이게 분명히 우리 엔진 팔아주면 그것도 양심 없이 금방 홀라당 카피할 것이 그냥 안 봐도 유튜브였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자신의 그 뻔한 속셈을 들켜버려 일이 수포로 돌아가 많이 우울해진 시진핑은 그러자 뻔뻔하게도 이미 받아놓은 러시아의 또 다른 엔진을 카피해 WS15라는 중국산 엔진을 만들어내는데 앞서도 말했지만 그게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혼자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비행기에 다는 엔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건 많이 곤란합니다. 도저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게 되자 결국 이번에는 또 돈으로 해결을 보려고 결심하고는 훌륭한 제트 엔진을 만들기로 유명한 나라인 우크라이나의 모터시치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부자 회사를 끌어다가 전력을 다해 시도를 하는데 이것 역시 우크라이나 측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결국 중국은 다시 앞서 문제가 있던 그 중국산 엔진을 다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슬프게도 미국에서 훔쳐온 기술로 무려 11년 전에 중국산 스텔스기를 완성했다고 그렇게 떠들어 놓고도 그 11년이 지날 동안 아직까지도 단 한 대도 실전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새삼스럽지만 그런 걸 보면 우리 FA50도 그렇고 특히 KF21 보라매의 성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에서 개발 중인 그 스텔스 무인기 역시 결코 만만한 작품이 아닌데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대한항공에는 대한항공기술연구원이라고 불리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기술 연구 조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야 거기서 개발하고 있는 무기 기술들이 공개가 되며 알려지기 시작했을 뿐이지 사실 대한항공에서 최첨단 항공무기 개발을 시작한 것은 거의 10년도 더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 대한항공에서 가장 처음 선보인 무기가 바로 이거. 그 이름도 너무도 멋진 가오리 X1입니다. 이건 작년에 우리 국방부의 홍보 자료에서 보라매랑 편대 비행을 하는 모습이 최초로 공개되었던 바로 그 무인기들입니다. 이 가오리 또한 당연히 미국의 최신 스텔스 기들을 참고해 개발된 무기인데 이 가오리가 너무 미래적이고 멋져서 그런지 많은 분들께서 이건 단지 컴퓨터 그래픽일 뿐 실제 비행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가오리는 현재 시험 비행까지 마친 엄연히 실존하는 무기입니다. 물론 아직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술을 다 완성해 적용한 완성품 상태는 아니지만 실제 크기의 절반 정도 되는 시제기를 제작해 약 1시간 반 동안 50여 킬로미터를 성공적으로 비행하는 최초 테스트를 가뿐히 통과한 상태인데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개량형인 가오리 X2의 개발이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무기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보도 내용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고려 중이다 라고 했다면 이미 5년 전부터 개발 중에 있다는 뜻이고 지금 개발 중이다 라고 했다면 그건 이미 옛날에 개발 다 끝난 상태로 벌써 어디 지하창고에 잔뜩 짱 박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오리가 진짜 무서운 무기인 이유 중 하나는 이게 KF21과 연계되어 개발된 무기이기 때문에 거의 한몸 수준의 원격 편대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라매를
조종하는 우리 공군 파일럿 아저씨가 자기 보라매를 몰면서 특수한 무인기 조종 프로그램을 통해 옆에 함께 비행하는 여러 대의 가오리 기체들을 함께 조종해서 몇 대는 정찰을 보내거나 또는 몇 대는 공격을 보내거나 하는 식으로 동시 작전 활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스타 할 때 유닛 선택한 다음 어택 누르고 목표물에 클릭하면 나머지는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하는 것과 비슷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 임요한 사령관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을 정말 소중히 모셔야 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미래에는 그가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자기 집에서 편하게 앉아 와이프가 해주시는 그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우리들 대신 전쟁을 치러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에서는 그렇게 지난 2014년 개발 성공한 가오리 X 시리즈의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오리와는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의 개발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현재 미국에서 매우 중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무인 정찰기 및 무인 공격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재 그 분야 전 세계 최선두에 서 있는 미국의 RQ-180이라는 기종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긴 항공 무기 모습에 익숙해져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기의 디자인은 고도로 계산된 항공공학적 기술이 모두 집약되어 탄생한 것으로 경주용 자동차들이 그렇듯 앞으로 나오는 차세대 항공 무기들은 거의 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기들은 크게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첫째는 무인 전략 정찰 임무이고 둘째는 무인 전략 폭격 임무입니다. 우선 무인기가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고 또 특히 공군 무기에 있어 어째서 이토록 중요해지고 있느냐 하면 그건 각국의 국방부가 자국의 파일럿들의 목숨을 너무도 소중히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진짜 이유는 바로 효율성이 있습니다. 일단 전략 정찰 임무를 볼 때 말할 필요도 없이 정찰기가 더 멀리 갈 수 있고 또 더 오래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을수록 훨씬 더 유리하고 또 그 전투력과도 직결됩니다. 이게 세계 최고의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입니다. 글로벌 호구가 아닙니다. 마치 고래 대가리에다 멋진 금속 헬멧을 씌워 놓은 후 긴 날개를 달아주고 또 등에다가는 엔진을 달아준 다음 하늘에 띄워놓은 형상입니다. 이 날개 달린 에어리언 고래가 뭘 할 줄 아는지 알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적국 상공 위로 아무 흔적도 없이 조용히 침투하는데 그 높이가 무려 2km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산소도 거의 없는 그리고 초저온 상태인 그 정도 높이에서도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이게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무려 32시간이나 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가 없다 보니 자동차에 대해서만 연비하는데 이런 공군 무기들은 연료 먹는 블랙홀들이기 때문에 채공 가능 시간이 얼마 되지 못합니다. 참고로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방파제가 독도를 침공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주력기인 F-15K가 서울에서 떠서 독도에 도착한 다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30분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KF-16 같은 기종들은 대략 10분 내외입니다. 즉 이들 전투기들은 다시 연료를 공급하기 전까지 실제로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은 대략 1시간 내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는 물론 전투기만큼 빠르거나 격하게 기동하지는 않다 해도 한 번에 무려 32시간 동안이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정도 높이에서 촬영을 하면서도 이 정도 수준의 해상도를 보여줍니다. 거의 자동차 번호판까지 식별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상도로 적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정찰기들이 적국 하늘 위에서 무려 32시간 동안 떠 있으면서 그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다 보고 포착하며 실시간으로 본국에 있는 사령부에는 물론이고 주변에서 작전 중인 아군 전투기들에게도 그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아군에게 있어 이건 그냥 현실판 맵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고도 비행 능력 그리고 32시간이라는 장시간 작전 수행이 가능한 이유는 이게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게 바로 무인기의 개발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에서도 이런 차세대 고성능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가오리 시리즈를 통해 이미 전익기, 즉 동체 전체가 날개로 되어 있는 기체의 개발 경험도 쌓았고 또 올해 2월에는 앞서 본 글로벌 호크의 미니미 버전인 이런 중고도 무인 정찰기까지 선보인 상태이며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그 스텔스 성능과 속도를 극대화한 스텔스 무인기입니다. 지금 개발 중인 이 스텔스 무인기와 기존 가오리 시리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그 미사일을 닮은 디자인에서도 확연히 보이듯 바로 비행 속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대한항공에서는 이 무인기를 장차 초음속 무기로까지 개량시키려고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 추정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 무기를 개발하는 1년의 과정으로 현재 극초음속 비행체 즉 막 9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그러니까 탑건 매버릭 첫 장면에 나왔던 그런 미래 비행체에 사용되는 특수 도료를 지금 함께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 1의 속도는 시속 1224km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비행기가 마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게 되면 기체가 공기로부터 받는 물리적 압력으로 인해 비행기의 앞부분 전체의 온도가 순식간에 최대 2000도 이상까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수 도료가 그 온도를 제대로 버텨주지 못하면 비행기는 점점 더 속도가 올라갈수록 곧 공중에서 폭발해버리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지금 이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며 바로 그런 특수 도료까지 함께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들 스텔스 무인기들은 모두 편대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게 무기로서의 이들 무인기들의 큰 장점인데, 중요한 건 일전에 국방부 홍보 영상에서 나왔듯이 딱 3대만 우리 KF-21을 따라다니며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수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옛날 엔더스 게임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듯 컨트롤러 1명, 즉 사람 1명이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수만 대의 전투기를 한 번에 조종하는 것도 가능한데, 일단 현재 이들 스텔스 무인기들은 어렵지 않게 대여섯 대에서 10대 이상도 동시 편대 비행 및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말하자면 KF-21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는 이들 무인기들은 일종의 호위 무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각각 주어진 임무에 따라 정찰이나 폭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그냥 몸빵으로 갖다 대서 대신 맞아주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들 무인기들의 기술 발전과 우리 전투기와의 편대 비행 및 합동 전투 기술의 발전은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통해 공군 전투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 최전선에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무기 개발 사업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이 이런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무척 놀랍지만,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최근 성공적으로 완성된 우리 KF-21 보라매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프로젝트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지 중국처럼 급급하게 대외 인민 홍보 및 미국 따라잡기 용으로 이렇다 할 제대로 된 치밀한 계획 없이 쇼를 위해 어설프게 진행된 알맹이 없는 무기 프로젝트가 아닌 우리 KF-21 보라매는 앞으로 점점 더 완벽한 5세대 스텔스기로 성장하게 될 배치 1, 배치 2, 그리고 배치 3 계획까지 완벽하게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 데다, 거기다가 한간에 떠돌고 있는 KF-21 전용 여러 엄청난 미사일 개발 루머들까지 또 거기다 더해 앞서 본 가오리 X 시리즈를 비롯해 이 스텔스 무인기까지 편대로 함께 비행할 수 있는 매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총체적 계획하에 탄생한 우리 한국인의 명민함을 꼭 빼어닮은 진짜 똑똑하고 무서운 무기라는 점입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 무기 개발 회사들과 국방부가 하는 일이 거의 항상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방향과 속도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가 준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육군 무기 시장을 다 씹어먹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듯이 근 미래에는 그런 명품 육군 무기 외에도 최첨단 항공 무기 분야에서도 최강국이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여기에다 만약 최고 성능의 순수 국산 핵잠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그렇게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 최고가 되는 날이 온다면 아마 그때쯤 가면 이제 우리 욕심쟁이 국방부도 그래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며 발 좀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항공이 어서 빨리 가오리 X2와 이 신형 스텔스 무인기의 개발을 멋지게 완료해서 앞으로 전세계 하늘의 K9 자주포가 될 우리 명품 보라매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 I know now. 얼마 전 우리나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맥주를 배달하던 트럭이 좌회전으로 방향을 틀다가 그만 짐칸에 실어놓았던 술병들이 도로 위로 쏟아진 것입니다. 이런 사고는 어디에서나 또는 어느 나라에서나 흔히 있을 법한 경우이긴 한데, 그 이후의 상황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각각 많이 다릅니다. 쏟아진 술병들 때문에 도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일부 깨진 병에서 흘러나온 맥주와 거품들, 그리고 도로 위에 깔린 수백 개의 병 조각들 때문에 당시 도로 위는 꽤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로 위에서 배달 트럭이 사고가 나는 경우 외국에서는 어떤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몰려나와 거리에 쏟아진 맥주들을 쓸어담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앞서 태국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를 치우고 운전자를 돕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모두 땅에 떨어진 맥주병을 주워 담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와는 조금 다른 경우, 그러니까 차가 사고가 나서 전복되거나 해서 싣고 가던 물건들이 도로 위로 쏟아진 게 아니라 그냥 차 엔진룸에 불이 나서 도로 옆에 세워놓게 되었는데, 마치 다리를 다친 사슴의 피 냄새를 맡고 모여든 하이에나들처럼 주변 사람들은 멀쩡히 서 있는 그 트럭으로 몰려와서는 갑자기 여기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도 아니고 그냥 막 다 약탈을 해갑니다. 중국의 경우 땅에 꽃게들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진짜 뜬금없이 수천 마리의 병아리들이 떨어지자 모두들 담을 것을 가져와 그냥 모두 다 훔쳐가 버립니다. 일단 도로 위에 떨어진 것은 주인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운전자분께서 차에서 내려 도로의 상황을 보며 몹시 난감해합니다.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할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도로 옆에서 한 무리의 고딩들이 사고 현장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뭐 운전자 아저씨하고 인사나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비 내리는 오후의 도로 그 한가운데서 깨진 유리병 조각들 때문에 몹시 위험한 도로 위를 조심히 천천히 걸어다니며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냥 청소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아저씨 한 분께서 합류를 하십니다. 이분 역시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자기 할 일 찾아서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지나가던 여학생들이 또 합류를 합니다. 마치 이게 원래 매일 이 시간마다 하던 일인 것처럼, 또는 이렇게 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처럼 그냥 다들 알아서 아무 말도 필요 없이 협력해가며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다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장비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근처 카페에서 일하던 알바생, 복장으로 봐서는 파리바게뜨 알바생 같기도 한데 쓰레받기와 밀대 비슷한 장비로 무장한 채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병 조각 청소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더 많은 장비들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어차피 여긴 한국이어서 가장 흔한 게 빗자루와 쓰레받기라 장비 투입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원활합니다. 얼마 후 사고 소식을 접수받은 경찰분들께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차가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도로가 거의 다 깨끗이 청소가 된 상태입니다. 경찰분은 일단 학생들을 안전한 길가로 인도하시고 마무리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어찌 보면 막막했던 작은 사건이 깔끔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훈훈하게 막을 내렸으며, 이후 해당 지역의 경찰서는 학생들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사고가 났고 사람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 우리 주변에서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진짜로 별 특별할 것 없는 당연한 장면입니다. 이 외에도 예를 들면 트럭에 깔린 운전자를 지나가던 고딩들이 발견하고는 친구들과 함께 차를 들어 올려 운전자를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9분 만에 구해낸 경우도 있었고, 사고로 초등학생 아이가 차량 밑에 깔리자 이번에도 학생과 시민들이 달려가 차를 들어 올려 불과 50초 만에 구조한 경우도 있었으며, 제주에서도 앞서 포항에서의 경우처럼 술을 실은 주류업체 배달 트럭이 회전을 하다 술이 또 도로 위로 와르르 쏟아졌는데 주변의 시민들과 지나가던 학생들이 또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도로를 순식간에 깔끔하게 청소해버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수백 개는 더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이런 장면이 전혀 특별하거나 사실 딱히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는 흔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눈에 그것은 굉장히 드문, 어찌 보면 되게 신기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위에 저런 사고가 났을 때 주변에 있던 시민들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게다가 어디서 갖고 왔는지 빗자루와 밀대까지 무장하고서 아무 말 없이 서로 협력하며 각자 역할을 맡아 저렇게 하는 것은 한국 밖에서는 보기 힘든 매우 드물고 귀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국의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 앞서 소개한 포항 맥주병 도로 사건이 소개되었고, 특히 학생들이 조용히 모여들어 아무 말 없이 각자 묵묵히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 네티즌들은 놀라움과 함께 부러움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유저는 한국으로 당장 이민 가고 싶다고 하기도 했으며, 그냥 저 광경 자체가 짱 멋있다는 유저도 있었으며, 저와 같은 상황은 미국에서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한 유저도 있었고, 이건 한국이 가진 공동체 문화의 힘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칭찬하는 이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이 영상은 왜 한국이 선진국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지적한 의견이 있었을 정도로 미국인들에게 영상 속 이 장면들은 우리에겐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조금 과장하면 그들의 현실에서는 절대 보기 힘든 놀라운 장면이라는 게 전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칭찬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기 할 일 찾아서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너무 착하다며 미국인들은 많이 놀라워했습니다. 최근까지 지난 한 10년 정도를 돌아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에 대해 누가 좋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들 하는 소리가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또는 개념이 없다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어른 무서운 걸 모른다는 이야기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쯤 어른들이 저희를 보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어른들이 저희 세대 보고는 저런 애들이 출연한다는 건 이제 지구의 종말이 곧 임박했다는 세기말 현상이라고 진심으로 걱정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군대도 옛날에 분들이 또 이제 우리나라 국방력 큰일 났다며 불평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욕 먹으며 자라나고 있는 요즘 세대들 역시 나중에 지들이 또 아저씨 아줌마 될 때쯤에는 그 다음 세대들 보면서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느니 이건 세기말 전조 현상이니 정말 이래서 요즘 애 낳기가 너무 무섭다니 와 같은 말을 하며 지금의 기성세대들과 똑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애들 싸가지 없는 것 맞습니다. 저 어렸을 때보다는 확실히 자기 주장도 강해졌고 본인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 참지 않고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돕기 위한 의도에서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잘못을 지적하여 상대를 망신을 주거나 그래서 싸구려 우월감 따위를 느끼기 위해 지적을 하는 것이라면 그런 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당연히 그 결말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를 지적할 때에는 자신 역시 그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한 흔적이 느껴지는 솔루션도 함께 준비해서 내놓아야만 그 지적이 상대방에게 무게를 갖습니다. 안 그러면 서로 감정만 상하고 아무도 득보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요즘 아이들에게 가하는 지적들은 대부분 그냥 지적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히 싸가지가 없다, 어른 무서운 걸 모른다와 같이 그 지적의 대상도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애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리고 싸가지 좀 없으면 안 되나요? 우리가 수능이라고 부르는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1년에 단 한 번 전국적인 아주 긴 줄을 세우기 위함 빼고는 정말 아무런 순기능이 없는 그 변태적인 암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단 몇 개월도 견디기 힘든 정말 지옥 같은 경험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빠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이미 그 쳇바퀴에 올라타 길게는 10년이 넘도록 그 극한의 심적 스트레스와 불안감, 시험에 대한 만성적 공포와 학우들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결과에 대한 좌절감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매일 반복되는 생활 그 자체이자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끔찍한 삶을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견뎠던 시절도 공부와 경쟁이 만만치 않았고 또 그때도 전혀 정상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풀스케일로 제대로 완전히 미쳐버린 상황입니다. 저는 요즘 애들 보면 대략 1살짜리 커다란 리트리버들 생각납니다. 덩치는 완전 큰데 속은 아직 애기들인 그런 아이들. 중학생이 벌써 170이 훌쩍 넘고 180 넘는 고딩들도 많이 보일 정도로 크지만 어른 흉내 잔뜩 낸 어색한 패션과 욕 많이 하면 멋있는 줄로 잘못 배워 쉬지 않고 친구와 함께 입으로 내뱉는 그 욕설들. 뭐 지적하려면 지적할 부분이 매우 많기는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 미쳐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고작 한다는 게 담배를 피거나 어른한테 인사 안 하기, 그리고 좀 싸가지 없이 구는 정도입니다. 요즘 애들이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건 애들이 시건방져서가 아닌 제가 볼 땐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습관이 안 돼서. 엘리베이터 같이 탈 때 거울로 아이들 가만히 보면 대부분 인사는 안 하는데 걔네들 머릿속으로는 이거 원래 인사를 해야 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불안해서 갑자기 쓸데없이 핸드폰 꺼내서 무슨 강박증 있는 것처럼 아무 앱이나 막 켰다 닫았다 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재밌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이겠지만 요즘 애들 충분히 예의 바르고 아주 여립니다. 길에서 아줌마한테 잘못 걸려 털리는 애들의 경우 보면 처음엔 객기 부리며 세상 온갖 센 척 다 하기도 하지만 니네 집 어디야? 지금 니네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 너 앞장서. 지금 당장 니네 집 가자. 뭐 이런 가벼운 협박에도 금방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며 아줌마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며 엉엉 우는 키 180짜리 애기 리트리버들입니다. 여기 아까 그 도로에서 청소하던 아이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가던 길 멈추고 남을 돕기 위해 함께 총총 걸음으로 뛰어가는 모습 귀엽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우리나라 애들 진짜 착합니다. 저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세상이 온통 자신을 쉬지 못하게 하고 괴롭히는 다 적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른들까지 아이들을 공격하면 유일한 안전지대가 사라져버려 이 세상에서 저 애들이 기댈 곳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앞으로 아이들 잘못하는 거 보이면 본인 어릴 적 생각해서 널리 이해해주고자 노력해보거나 만약 잘하는 것이 작은 것 하나라도 보인다면 오바하며 격하게 칭찬해주어 학교와 시대 그리고 시험이 매일같이 깎아먹고 있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쿨한 안꼰대 어른들이 자주자주 채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도쿄올림픽에서는 어이없는 일들이 쉴 새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여자 하키 경기에서는 대형 바퀴벌레가 출현하며 카메라를 독차지하였고, BMX 자전거 연습 경기에서는 황당하게도 일본 경기 관계자가 경기 중 트랙 위로 가로질러 걸어가다 달려오는 선수랑 부딪혀 선수가 다친 사고도 있었으며, 배구 경기장에서는 선수가 다쳤는데 경기장 내에 들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감독과 코치가 커다란 배구 선수를 낑낑대며 대신 부축해 나가는 황당한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 배구장에서 벌어진 진짜 황당한 일은 바로 우리 한국 선수들에게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여자 배구는 대표적인 한일 경쟁 종목이며, 그냥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가 아닌 전성기 시절 마이크 타이슨 또는 마이클 조던이나 타이거 우즈와 같은 넘사벽 수준의 압도적 전투력을 가진 세계 여자 배구 자타공인 최고 선수인 김연경이 바로 우리 팀에 있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와 붙게 되면 김연경의 대포할 스파이크에 자기들 홈그라운드에서 박살날 일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일본 쪽에서는 어떤 장치를 심어둔 것 같습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선수들이 아무리 경기를 잘해도 심판이 작정하고 방해를 하면 한국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려하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이 일로 얼마나 화가 났던지 팬들은 아주 오랜만에 김연경이 입으로 식빵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어제 한국과 케냐의 경기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이 경기 바로 전에 세계 1위 브라질에게 아쉽게 패배하며 이 경기에서 케냐를 잡아야만 8강에 진출할 수 있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초반부터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1세트 초반 한국은 1대6까지 끌려가며 고전하다가 이후 김연경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며 단번에 역전에 성공해 1세트를 승리로 따냈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이어진 2세트에서도 피말리는 접전 끝에 어렵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3세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기면 한국은 8강으로 진출할 수 있고, 만약 지게 되면 이후 경기의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불안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긴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중반 한국과 케냐가 13대 11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던 와중 한국은 아주 어려운 공격을 성공시켜 점수를 획득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심판이 엉뚱한 판정을 내립니다. 한국이 아닌 케냐에게 점수를 준 것입니다. 명백하게 한국팀의 점수였는데도 심판은 요지부동 케냐에게 점수를 주겠다며 버텼습니다. 당연히 한국팀 감독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통 1분 정도면 나오는 비디오 판독이 5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후 드디어 비디오 판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판독실에서 보내온 비디오 자료는 우리가 요청한 것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장면을 편집해서 보내온 것입니다. 한국은 심판이 잘못 판단했다고 추정되고 있는 인아웃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물었는데 엉뚱하게 네트터치 부분을 편집해서 보내온 것입니다. 짧은 실랑이가 이어졌고 결국 한국은 핵심인 인아웃 부분은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채 결국 그 엉뚱한 영상만으로 이상한 판독이 이루어졌고, 어이없게도 케냐에게 점수를 주라는 판정을 받게 되며 소중한 1점을 억울하게 뺏기게 됩니다. 다시 경기는 치열하게 진행되었는데 조금 후 또 다른 황당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 상황을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케냐 선수가 공을 네트 너머 한국 쪽으로 밀어 넣었는데 그게 네트를 넘지 못하고 케냐 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이 점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그 일본 여자 주심이 케냐 쪽에 점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김연경의 손을 맞고 공이 떨어졌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화가 나는 것은 케냐 선수가 그 실수를 하는 장면은 그 일본 주심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화가 난 김연경 선수는 주심에게 직접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일본 주심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감독은 이번에도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비디오 판독이 나오는데 이전처럼 아주 수상하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엉뚱한 영상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독 결과 노터치, 즉 김연경 선수의 손이 공에 닿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판독 결과가 나왔는데도 일본인 주심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판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버틴 것입니다. 김연경은 억울함에 거의 울 듯한 얼굴로 자신의 이마를 세게 치며 주심에게 재차 항의를 했고, 감독과 다른 선수들도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며 항의를 했지만 일본인 주심은 오심을 번복하지도 않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억울함에 화가 난 한국 선수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일본인 주심은 마치 한국팀의 그 억울한 상황을 즐기는 듯 계속 묘하게 기분 나쁜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어 보인 것입니다. 이미 비디오 판독까지 나온 이 사건은 누가 봐도 오심의 문제가 아닌 양심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바로잡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경기는 그대로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다행히 한국 선수들은 3세트마저 접전 끝에 따내며 승리했습니다. 2세트도
2세트도 25대 22였고 3세트도 26대 24였을 정도로 특히 3세트는 아슬아슬하게 이긴 경기였습니다. 그 일본인 심판이 반복적으로 저지른 황당한 오심들이 물론 경기 자체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만약 우리 선수들 멘탈에까지 파고들었다면 이 경기는 우리가 질 수도 있었고 한국 여자 배구의 이번 올림픽 경기는 충분히 바로 여기서 다 끝이 나버릴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이번 올림픽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국팀을 대상으로 한 이상한 오심과 조치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며칠 전 전해드린 것처럼 한국 여자 핸드볼 선수들을 태우고 가야 할 버스가 거의 1시간 가까이 늦게 도착하며 그 폭염 속에서 선수들을 기다리게 만든 것도 모자라 선수들을 태운 후에도 황당하게 훈련장으로 향하지 않고 이상한 곳으로 빙빙 돌며 시간을 끌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어제는 또 우리 축구 선수들에게도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자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훈련을 하기 위해 일본 조직위가 지정해준 가시마의 한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훈련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볕더위에서는 잔디가 지나치게 건조한 상태여서 이대로 훈련을 하다가 그 잔디 위에서 넘어지면 화상을 입거나 커다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날씨에는 잔디 위에 물을 뿌린 후 훈련을 합니다. 이건 뭐 대단한 스포츠 지식이 아니라 그냥 상식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경기장에 도착한 후 잔디 상태를 보니 도저히 훈련을 진행할 수 없는 너무도 위험한 상태였음에도 일본 조직위에서는 잔디 위에 물을 뿌려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팀은 이날 훈련을 위해 경기장으로 간다는 것을 조직위에게 미리 알리고 물을 뿌려놓아 달라는 요청까지 따로 한 상태였는데도 도착 후 보니 잔디는 마치 마른 장작처럼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아예 물을 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 후에도 계속 기다렸지만 일본 조직위는 도움을 줄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감독과 한국팀 관계자들이 근처에서 호수를 찾아 자기들끼리 알아서 물을 연결해 경기장에 물을 뿌리고 난 후에야 그런 난리를 한바탕 한 후에야 비로소 늦게 훈련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다행히도 앞서 우리 여자 배구팀이 일본인 심판이 양심 대신 내놓은 그 구린내 진동하는 오심들에도 불구하고 동요하지 않고 멋지게 승리한 것처럼 우리 축구팀도 경기장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석연찮은 자잘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제 치러진 온드라스와의 경기이기며 제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개인적으로 몸싸움 점투력부터 돌파의 슈팅까지 잘한다고 생각하는 선수이지만 어찌된 게 이번 올림픽에서는 조용했던 황의조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무려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벼락치기를 해주어서 특히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남은 올림픽 기간 동안에도 일본 조직이나 일본인 심판들에 의한 아주 이상한 우연들 또는 굉장히 석연찮은 판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 선수들 경기 결과나 메달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왕 간 것 그동안 준비한 기량 남김없이 보여주고 그저 몸 건강이 돌아오면 그게 금메달이라고 생각하고 그 힘든 곳에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주기를 멀리서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